삼각자들이 나무를 가지고 가공을 합판이라든가 일부 제재 같은 걸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보고 또 이제 미군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 미군 부대에서 합판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합판을 좀 가공해서 수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갖고 처음으로 이제 외국의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이제 나무를 들여다가 그걸 가공해서 이렇게 수출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64년부터 72년까지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금액의 약 금액은 적지만 10% 이상을 전체 수출 금액에 그 합판이라는 요 조그만한 조각에 요런 제품을 그 생산해서 미국, 유럽 각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출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굉장히 기여한 산업이 이제 합판 산업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자원을 갖고 있는 여러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해서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러시아가 저희가 강국이라고 하죠. 이런 나라들은 그 나무를 수출을 규제를 합니다. 일단은 근원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고요. 하는 또 규제라면 이제 일정량만 커터제로 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수출세를 매겨서 거의 수출을 못하게끔 그렇게 해서 수출세를 매겨서 수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수출세를 2007년도에 예를 들어서 한 7% 정도 수출세를 매기던 것이 지금은 한 50% 이상을 매기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그 나무를 수입할 수 없고, 다만 이제 가공된 제품을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어떤 사유냐면은 그 나라의 목재 산업을 육성시키는 목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나라의 근로자, 노동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각 나라에서 나무를 가지고 자원화,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 목재 산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산주 경영인 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이해가 될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협회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냥 수치화된 걸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좀 우려가 되는데, 다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기 이거 크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마우스가 나쁜데 크게 작아서 하는데, 일본 사례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배울 점이 없는지, 최근에 지금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데 산림 분야에서 외국 같은 데는 어떻게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여해야 되는 건지, 또 한편으로 우리 자원이 지금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내 자원에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자원화가 돼 있고, 앞으로는 이런 자원을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방안이 또 없는 건지, 이런 거 같이 고민을 해보고, 또 이제 우리 임업이라든가 우리 목재 산업이 개선할 과제는 뭐가 있는 건지, 이렇게 그런 형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우리 합판에는 판재, 즉 판상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사이즈는 작게 돼 있지만은 1220에 2440mm, 그러니까 가로 세로 그렇게 그런 크기의 판재를 해서 이게 이제 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주로 가구재나 아니면은 책상, 책꽂이 이런 주로 그런 우리 잘 아시는 싱크대는 전부 다 파티클 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MDF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인테리어 자재라고 해서 주택 질 때 몰딩재라든가 장롱이라든가 식탁 이런 거는 거의 MDF로 가공이 되어 있고, 주로 이제 이런 합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리 건설 공사할 때 콘크리트 타설할 때 거푸집용 합판이 쓰입니다. 이렇게 물에 강해야 됩니다. 물에 젖어도 형상이 남아 있어야 되고,
또는 이제 저게 바닥재 같은 거 있죠. 요런 거. 요것도 합판입니다. 여기 깔려 있는 것이. 합판을 한 7.5mm나 두껍게 해서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바닥재라든가 아니면은 고급 가구 같은 데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이런 거를 이번 시간에 좀 들어보시고 이게 이런 나무가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80년 전후에서는 중소업체 포함해서 한 100여 개의 공장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좀 규모가 있는 3개 업체만 있습니다. 합판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5개 정도 업체가 있었는데 워낙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3개 업체가 남아있고 생산 능력도 굉장히 적습니다. 한 270만 입방 정도로 굉장히 적고 또 하나는 이제 수입량이 한 90%를 차지합니다. 현재. 국내 생산은 10%밖에 안 되는 아주 거의 이제 경쟁력을 잃은 것이 이제 합판 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국가 경제 발전에 그렇게 기여한 산업이 지금은 아주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고 생산액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고 전체 생산 규모가 이제 합판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판 시장 규모가 한 1조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파티클 보드라는 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엌 가구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용도 같은 경우에는 한 4천억 규모 시장입니다. 4천억 규모 시장인데 이것도 3개 정도의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 합판, PD, MDF 이런 공장들은 장치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계를 공장도 넓고 또 나무라는 것이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렇게 쌓아놓으려면은 규모가 있어야 되고 기계 장치도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그런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3개 정도만 있어도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의 3개 공장에서 한 90만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90만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입이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더 공장을 지을 수도 있지만 이 원료를 공급이 어려워서 공장을 한 2011년도에 문을 하나 닫았거든요. 이런 원자재는 우리나라 원목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폐자재, 버려지는 나무를 가지고 선별해서 깨끗하게 선별해서 쓰는 것이 이제 이런 파티클 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릭사이클, 재활용의 대표적인 산업이 이 파티클 보드 산업이라고 예전부터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로부터는 이제 지활 제품, 굿 리사이클 제품이라고 이렇게 칭해져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MDF 같은 경우에는 국내재를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목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이제 MDF라고 하는데, MDF라는 게 이제 섬유판. 요거를 우리 옷 같은 것이 섬유로 만들어지죠. 그래 섬유질, 목재를 섬유질화 해서 요거를 접착제를 해서 이거를 판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공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용도로 쓰일 수 있는데 가격 면에서는 파티클 보드가 저렴하고 그래서 이 시장을 요 파티클 보드 쪽에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공장은 14개로 되어 있지만 회사는 지금 8개가 있지만 공장은 회사는 5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 규모가 여기는 지금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돼 있지, 아니다, 4천억? 4,300억 돼 있지만 이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시장이 축소가 돼서 그렇지 예전 같으면 한 6천억 정도 시장을 갖고 있는 데가 우리 MDF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개 공장이 있다고 했는데 합판이 이제 부산에 성창 기업이라고 있고 인천에 써렌엘 성창산업, 써렌엘 옛날 이름이 성창산업입니다. 그리고 이건산업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업원 수는 한 400명 정도를 이렇게 고용하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지금 뭐 거의 고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수천 명 정도 이렇게 고용하고 있던 데가 하판 회사입니다. 그 주로 이제 하판은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를 인력이 하나 들어가서 베니아를 하나하나 이렇게 부착하고 나중에 혹시 인천 오시면 견학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노동력은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하판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고용력을 갖고 있었지만 주로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한테 다 그 시장을 빼앗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티클 보드도 세 개의 업체가 있지만 파티클 보드는 이제 인천에 대성목재 동아기업이 있고 부산 원양의 성창보드라는 성창기업 같은 자회사지만 이렇게 돼 있고 종업원 한 250만 정도 이렇게 고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MDF는 이제 5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회원사가 4개가 있고 비회원사가 하나 있어서 생산 능력이 한 150만, 160만 정도 되고 이게 이제 공장이 시구인 있고 가동을 다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다 하게 되면 한 200 정도, 200만 입방미터의 생산 규모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업원 한 75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 돌아가면 100% 가까이 이렇게 생산하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지금 세 가지를 잠깐 여기 설명을 드렸지만 하판이 200만 입방 규모, 파티클 보드가 200만 입방 규모, MDF가 200만 입방 규모에서 한 600만 입방미터 규모의 시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목재 작년도에 생산한 것이 430만 입방이라고 합니다. 430만. 그 정도 되면은 이건 이제 그 제품이 아니라 원목 기준으로 430만 정도 되니까 그 제품화하면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물이고 또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판은 사실 원목 자체가 둥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둥그렇게 생기는데 화장지를 연상하면은 화장지 같이 이렇게 둥그런 화장지 같이 이렇게 풀리는 연상을 하면 되지만 거기에 칼날을 노타리레스라는 그 칼이 있습니다. 칼을 대면은 그 화장지 같이 쭉 깎입니다. 요거를 양쪽에서 잡아줘서 돌리면은 회전을 시키면은 쭉 이렇게 베니어라는 얇은 나무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규격에 맞게 절단을 해서 이렇게 구성하는데 아래 위에를 표판이라고 하고 가판, 을판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 옛날 용어지만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이제 중판, 이제 코어라고도 표현하고 맨 가운데를 병판 이런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하판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금 이제 많이 시장이 줄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판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하판이 목재 성질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제제목, 솔리드 우드라고 하는데 그런 형질을 갖고 있고 넓은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가 굉장히 많고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뭐 지붕이라든가 2층 집을 올리면 바닥재를 쓴다든가 벽재를 쓴다든가 아니면 테이블 뭐 다양하게 우리 하판을 쓸 수가 있는 용도가 많기 때문에 이 하판의 특징이 쭉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참고 자료를 참고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좋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비싸고 외국한테 시장이 뺏겨서 그렇지 이 하판을 갖다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전망대를 진다고 하시는데 하판을 하나 짓는데 4장이 필요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 군데를 지니까 한 12장이 필요한다고 해서 30mm나 24mm 두께를 제공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판의 종류가 이제 하판 이렇게 좀 산업 하나하나 설명드리는데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공부한다는 셈치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판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침엽수 하판, 침엽수 수용으로 만들면 침엽수 하판, 활엽수로 만들면 활엽수 하판, 이제 같이 침엽수 활엽수 섞으면 혼합 하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다 열대산에서 나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는 원목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건 다 활엽수 합판이고
이제 지구 온난화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구 환경 문제가 대두됐을 때에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조립목을 가지고 생산된 것이 침엽수 침엽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뉴질랜드라든가 칠레라든가 이런 뭐 북미 쪽에 캐나다, 미국 이런 데서 수입하는 것이 이제 침엽수인데 그런 나무를 만든 것이 이제 침엽수이고, 그리고 이제 접착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판상제는 둥그런 거 갖다 판재를 만들기 때문에 접착제, 옛날에는 이제 풀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접착제를 가지고 화학제품입니다. 화학제품. 그걸 가지고 이제 요소로 만든 비료준기 요소 있죠. 요소로 만들면은 요소수지라고 하고, 페놀로 만들면 페놀수지라고 하고, 멜라민으로 만들면 멜라민 수지인데, 요소는 이제 물에 약하기 때문에 준내수라는 표현을 쓰고, 멜라민은 물에 강하기 때문에 내수화합. 그리고 이제 페놀은 이제 물에 강하거든요. 그러면 그 냄새도 없고 그래서 무치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 공정을 보면은 이제 둥그런 원목을 그냥 깎는 게 아니라 일단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스팀에 이렇게 쪄줍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 자체가 좀 부드러워지죠. 그럼 그럴 때 절동을 해서 이제 그 칼 노타리 베이스라는 칼을 대서 깎고, 또 이제 결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조를 해서, 건조하면 이제 수분이 다 날아가죠. 그래서 이제 합판이 이제 쪼가리 된 거를 잘 맞춰갖고 조판을 한 다음에 이제 접착을 하고, 그러고 이제 열압하기 전에 이제 프리프레스라고 하는데 이제 냉압을 하고 열압을 하고 뭐 이제 맨질맨질하게 이제 매끈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마를 하고 검사하고 포장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합판이 생산됩니다. 굉장히 이게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굉장히 수고가 많이 가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이제 항상 모든 공장이 마찬가지지만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첨단 설비가 IT가 많이 개발되고 AI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지능적인 기술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지능적으로 이제 레저로 이제 해서 수분도 측정하고 또 나름대로 AI 기능을 해서 다 전 자동화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외국 공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인력을 많이 줄이고 굉장히 첨단화되는 내가 이제 외국 같은 이제 합판 산업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클 보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부업 사진이지만 이 부업 가구는 거의 다가 파티클 보드입니다. 그리고 신발장, 욕실에 있는 장, 그리고 이제 우리 책꽂이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다 파티클 보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 보드는 사실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버려지는 폐목재,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생활 가구에서 나오는 우리 가구 같은 것도 리사이클이 가능합니다. 다 분리 선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요것도 공정은 합판하고 공정이 다른데 요거는 이제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하는데 이제 파쇄한 다음에 건조를 시키고 또 이물질이 많지 않습니까? 플라스틱도 있고 뭐 쇠도 있고 고무도 있고 이런 걸 다 설비를 통해서 걸러지고 이런 사이로를 통해서 덮고 이제 성형하고 열압하고 냉각해서 이런 공정을 거쳐서 사실 처음에 보내준 자료는 구체적으로 사진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월요일날 보내드렸는데 화요일날 그 새로운 버전으로 이렇게 하셨네. 그래서 그 사진 보내준 사진 여기 책이 없지만 여러 가지 그 설명하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지금 원재료 종류를 보면은 이렇게 버려지는 폐목재를 가지고 건설 현장 아니면 생활 가구 물류에서 나온 펫바레트 수출 포장재 같은 거 그런 걸 해서 이제 칩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인지에서 나오는 이목 폐기물도 다 이렇게 걸러져서 숲이나 모래 같은 거 다 걸러서 이런 우리 생활 가구로 쓸 수 있는 데가 이제 파티클 보드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다 이제 뭐 에너지로도 많이 쓰지만 우리 원자재로 물질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섬유판은 이제 순수한 이제 깨끗한 목재로 갖고 만드는데 예전 같으면은 주로 가공 부산물이라고 해서 제재하면은 한 50% 60%는 제재목이 되지만 40% 50%는 전부 다 제재 죽덕입니다. 톱밥이나 그런 걸 가지고 칩을 만들어서 요거를 쪄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것이 MDF인데, MDF는 일단 섬유질이라서 가공성이 좋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몰딩제 같은 경우 전부 다 MDF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조 공정도 파티클보다도 비슷하지만 다만 이제 그 찌는 거라든가 해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풀같이 이렇게 종이 만들 때도 보면은 펄프라고 하죠. 펄프 자체가 풀이거든요. 이렇게 죽같이 그런 형태하고 비슷하면 종이 만드는 과정하고 비슷한 것이 MDF 제조 공정입니다. 주로 이제 MDF로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 산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0%가 10%가 제재목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펄프나 보드, 그리고 이제 에너지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간볼목을 가지고 주로 이용하고, 여기 활자목이 있지 않습니까? 활자목은 이거 제재 도저히 할 수 없죠. 뗄감 아니면은 뭐 버려지거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제재 부산물,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이제 MDF 원료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제조 공정이라든가 원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시장 제품에 대한 이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윗부분에 요 파란 부분하고 밑에 부분은 국내에서 생산한 겁니다. 국내에서 생산. 그리고 윗부분에 요거 분홍빛 비슷한 거는 여기 이제 수입제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이전에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국내 생산이고, 요 파란 부분은 수출입니다. 수출을 이렇게 많이 했다, 과거에.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은 국내 수요입니다. 국내 수요. 지금 맨 오른쪽에 보면은 국내 수요는 많지만 맨 밑에 거의 없죠. 국내 생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도 가장 많이 했지만, 수출을 가장 많이 했죠. 이때까지 전 세계에서 우리 합한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합판을 생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굉장히 제일 많이 1위 국가가 한국이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다 외국 원목을 들여다가 그렇게 했는데, 80년대 말에부터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외국에서 자유화돼서, 무역 자유화돼서 관세가 제로가 돼서 그런 설명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의 압력에 의해서 합판도 관세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입제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80년대 말부터. 주로 이제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에서 밀려 들어오는데, 수입제에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시장을 수입제 대체해서 이렇게 이제 국내 시장을 잠식하게 되는, 경쟁에서 밀리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70년대, 80년대의 그 사이에 외국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남아시아 국가가 주로 되지만 필리핀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원목 규제를 합니다.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은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원목을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또 원목 수출 금지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할당제를 한다든가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수출 국가에서 수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100% 외국에서 들여다가 가공하는 산업은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잃게 되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지구온난화라는 그런 이슈가 대두되고, 브라질에서 리우 대자르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거, 열대제를 많이 벌채하고 하는 거는 지구온난화에 역행하는 거다. 그래갖고 그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원목을 갖다 열대제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부터는 주로 이제 뉴질랜드 원목, 조림된 원목을 갖다 쓰고, 칠레에서 조림된 원목을 침엽수로 갖다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주로 이 남양제 그 활엽수하고 침엽수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이게 나무가 성질이 우리나라 나무라도 같은 낙엽송이라도 남쪽 지방에서 자란 낙엽송하고 북쪽에 자란 낙엽송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물성이 틀립니다. 나무 성질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될 판상제 같은 경우에는 둥그런 원목을 판재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물성이 풀리다든가 좀 품질이 약하게 되면은 이 소비자한테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특성이 원목 자체가 살아있는 그런 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 같은 수종이라도 활력수, 침엽수 더군다나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엽수로 되면은 이제 이거를 또 그런 제품을 개발해야 되고 또 기계도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대대적으로 우리 합방업계는 기계를 교체를 해서 다시 경쟁력을 갖추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지금은 90% 가까이가 수입제에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표는 이게 너무 크게 돼 있어 표가 안 보이는 거죠. 참고 책 교과서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국가별로 보면은 맨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나라가 이제 말레이시아 순차적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나라가 이제 파란색이 이제 중국. 지금 현재는 베트남이 이제 그 가장 최근에 근대화가 됐죠. 베트남에서 이제 인건비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베트남에는 천연님이 없습니다. 전쟁 중에 다 뭐 불타고 해서 거의 다 조립목, 유칼이라든가 아카시아 멘디움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생산하는데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현재 그 46% 절반 수입제 절반 가까이를 베트남에서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클 보드의 그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보시면은 파티클 보드 이제 하파는 예전부터 60년대부터 이렇게 생산을 시작했지만 파티클 보드는 이제 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MDF 원료 제재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썼지만 그 당시 이제 합판에서 나오는 부산물, 제재에서 나오는 부산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파티클 보드를 만들었죠. 쭉 만들어 오다가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거는 앞으로 90년대 중반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 폐목재를 써야 되겠다. 버려지는 걸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익산에 한솔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솔 그룹 있죠. 거기서는 이제 전국에다가 폐목재를 끌어올 수 있는 협력업체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동아라는 데가 이제 인천에 있지만 거기서는 수도권에 가깝다 보니까 직접 폐목재를 들여다가 거기서 그 가공해서 이제 이런 구조로 해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2000년 이후부터는 수입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주로 이제 2000년 초에는 유럽의 그 벨기에라든가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렇게 부피가 크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비탄력성 갖고 물가가 운반비 선적이 많이 들고 할 것 같지만 유럽에 수출하는 게 이제 우리 공산품들이 많이 수출하다 보니까 돌아올 때는 컨테이너가 빈대로 많이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물류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오는 여건이 있어서 유럽에서도 2000년 초에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탄력성이 있습니다. 1년을 통해서도 가격 변동이 연초하고 연말하고 굉장히 틀립니다. 생각보다 이 목재라는 제품이 부품이 크지만 굉장히 탄력성 있게 시장 연동이 큽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지금 현재 오늘날 와서는 주로 수입국이 이제 태국이라는 국가가 맨 밑에가 태국이지만 한 80% 가까이가 태국산 안에서 들어오는데 이들 나라는 이제 주로 고무나무를 채취합니다. 고무 아시다시피 고무를 채취하고 나서 25년에서 30년 되면 이제 그 나무가 고무 생산이 굉장히 이제 한계에 달하기 때문에 그거를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벌채해서 가구로 쓴다든가 뭐 합판을 만든다든가 이래 쓰고 나머지 가지 같은 걸 가지고 파티클 보드라든가 MDF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수출하는데 우리나라 가장 큰 수출국입니다. 태국 입장에서 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굉장히 타켓으로 해서 태국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누만이나 유럽의 이런 나라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DF도 이제 80년 MDF는 좀 이제 파티클보다 좀 늦게 8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MDF 국내 공장이 생기고
MDF라는 거를 사용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늘어났죠. 사실 저는 그 산림청에서 벌채 허가 낼 때 보면은 일선에서 무슨 용도로 쓰냐 이런 용도별 기입하는 게 있는데 허가 낼 때 펄프제로 쓴다라고 기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보도 공장이 없었죠. 전부 다 펄프제로 칩을 만들어서 썼던 거죠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펄프제보다는 이제 보도제가 더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제로 시구한 거는 극히 적습니다. 전부 다 펄프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관습이 현재도 전부 다 펄프제 이꼬르 보도제 뭐 이런 식으로 그 일선에서 우리 산조분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MDF는 사실 수입이 안 들어와도 국내 생산 캐파가 많기 때문에 다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장치 산업을 많이 이렇게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것이 이제 MDF인데 그 수입은 맨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 색깔은 수출입니다. 이건 MDF는 사실 이제 잉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수출도 일본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유럽 쪽에도 수출하였는데 사실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그 제품이 훨씬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 경쟁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수출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MDF 이제 수입에 대해서는 맨 밑에가 이제 중국이고 중간에 그 분홍색 빛깔이 이제 그 태국 이렇게 돼 있는데 수입은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마루용 MDF라든가 일부 수입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보완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당시에 이렇게 높이 올라간 거는 두 업체가 이때 문을 닫았거든요. 그 경남산업하고 이제 광호목재라는 데서 광호목재는 재정을 크게 하는 데지만 문을 닫아서 거기에 대한 대체제로 이렇게 좀 많이 수익이 좀 늘어났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과서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합판용 원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밑에 같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합판을 우리 국내에서 제조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원자재를 이제 도입한 거죠. 그럼 이제 생산 규모에 따라서 이제 수입 원목을 적게 이제 계속 줄었지만 현재는 뭐 거의 원목을 안 갖다 쓰죠. 거의 베니어를 갖다 쓴다든가 원목 극기를 쓰고 있지만 이 당시 처음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70년대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는 PNG, 파푸아뉴기니아, 뭐 솔로몬 뭐 이런 데서 들어왔지만 현재는 이 빨간 부분이 대부분 조림목인 뉴질랜드로부터 원목을 데려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원목 가격을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도 뭐 그 수입제하고 국산제 원목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뉴질랜드 원목 가격이 사실 2000년 전후만 하더라도 60불, 뭐 6만원, 7만원 뭐 이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작년 말에 한 100불 정도 했었습니다. 100불 작년 말에. 근데 현재는 이제 180불 정도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등락폭이 굉장히 크죠. 이제 올랐다가도 이제 좀 안정이 되면 이제 내려가고 하는데 최근에 동향을 약간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약간 시장이 왜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마스크도 쓰고 경제 활동이 굉장히 제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재테크를 많이 합니다. 재테크를 많이 하니까 집안에 테이블 하나 놔야 되겠네. 좀 집안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넓은 공간이 좀 필요하네. 그 집을 좀 크게 지어야지. 뭐 이런 외곽에다 좀 크게 줄까? 사람들 없는 데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막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합판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뭐 400불 한다 하면은 800불, 1000불 2배 이상은 가격이 오르고 제재목 가격도 막 2배, 3배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뉴질랜드 수출 국가의 그것도 원목 가격이 100불 정도 했던 것이 지금 뭐 200불 가까이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이제 최근에 백신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 나오다 보니까 백신 나가면은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네? 이제 경제가 이제 정상화되네? 뭐 자재 공급도 원활해지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좀 떨어져서 예전 가격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아마 지금은 아니지만 7, 8월 달에 선행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금년 말 정도면은 이제 정상화 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클보드 원자재 그 동향을 잠깐 보면은 파티클보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제재 부산물 축덕기가 양질의 폐목재로 가장 좋습니다. 폐목재 중에서 이제 부산물 제재 부산물 폐목재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이나 건축이나 나오는 게 이제 재생칩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폐목재로 하는 것을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물론 2004년도에는 재생칩이 한 64%였지만 예를 들어서 90년대는 더 재생칩이 적었겠죠. 이 가공부산물이 거꾸로 90년대는 뭐 60% 이상 됐겠죠. 이런 식으로 많았지만 지금 현재 와서는 거의 다 버려지는 그 건축 그 폐목재로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 이제 그 가공부산물은 뭐 35% 있다가 지금 6%밖에 안 되는 그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인목에서 나오는 인비용목재 이런 걸 가지고 한 8% 정도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 가격 경쟁력이 수입제와 경쟁력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낮고 저가 저렴한 원재료를 자꾸 생산하고 이제 그거를 기술 개발을 해서 그 좋은 양재로 썼을 때와 똑같은 수준의 가격이 나올 수 있게끔 제품이 나올 수 있게끔 이런 기술을 좀 개발하는 좀 기술 개발을 해서 갈수록 이제 더 질이 나쁘다 저렴한 원자재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버려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우리 제조업체에서는 버려지는 돈을 받고 원재료를 돈을 받고 이렇게 가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원재료를 구입할 때도 돈을 벌고 또 제품을 말아서 또 가공해서 팔 때도 돈을 벌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대신에 이제 이거를 원재료 질이 낮다 보니까 이거를 분리선별 옷도 나오고 고무도 있고 뭐 갖가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걸 잘 걸러내서 그런 설비를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선진국은 이런데 선진국 이태리 같은 국가들은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라든가 도입을 해서 설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자원을 몇 번이고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파티클보드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 MDF를 보면은 맨 밑에 있는 이제 국내재를 쓰는 건데 사실 2000년 초만 하더라도 비율이 조금 낮죠. 그러다 보니까 2018년 되니까 비율이 한 62, 3%까지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렇듯이 이제 국내재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공부산물은 이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그 원목을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입 원목을 많이 갖다 쓰지 않습니까? 수입 원목이 많이 들여다가 이렇게 그걸 가공해서 제재한다든가 합판용으로 썼지만 이게 상대국에서 이거를 원목으로 수출하지 않고 제재목을 수출한다든가 합판을 수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다 보니까 원목 수입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 같으면 500입방, 700입방 이렇게 연간 수입량이 됐지만 지금은 25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목 수입량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반대로 제재목 수입량이 많이 늘고 하다 보니까 제재부산물 나오는 것 자체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재를 많이 쓰고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국내 MDF용으로 쓰는 그 공급 요게 파란 이 평균이라고 보면은 여기 이제 곡선된 것이 월별로 이렇게 쭉 추이를 나타낸 거거든요. 동절기 때는 벌채를 많이 하니까 공급이 많이 됩니다. 하절기 때 벌채가 어렵죠. 덥고 농작물도 있고 밭으로 이렇게 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중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상. 그래서 그 도입하는 거 보면은 월 평균 한 12, 3만 톤 정도 이렇게 공급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름에는 한 5만 톤, 뭐 3만 톤, 뭐 7만 톤 이렇게 굉장히 낮고 많을 때는 20만 톤까지도 이렇게 늘어나고 이게 좀 편중되어 있어서 사유림에서 이거를 수급 조절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거를 국유림에서 이런 거를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국유림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 뭐 벌채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이럴 때 이제 여름 하절기에 부족하게 되면은 대비해서 또 수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산림 임업하고 이제 목재 산업의 위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나라 쪽에 그 산업 용도별로 이렇게 비율이 어떻게 되고 얼마 정도 규모가 되는지 산림청에서 임업진흥을 통해서 목재 제품 이제 생산 유통 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보면은 그 조사에 의하면은 제재목이 한 36% 정도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 전체가 예를 들어서 2억 2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국내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규모가 2조 5천억 되는데 그 중에서 제재목이 한 36%로 가장 많고 그리고 이 제재목 생산하는 거는 수입재를 갖고도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섬유판하고 이제 파티클보드, 합판, 바닥재, 요 판상재로 만든 시장을 보면은 한 50% 정도 절반 정도가 됩니다. 이 판상재 시장 규모가 제조업체 시장 규모가 절반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요 MDF 국내적으로 주로 생산하는 MDF만 보면은 한 6,400억 정도로 한 26%, 한 4분의 1 정도 시장 규모를 우리 국내 목재 산업 중에서 그렇게 갖고 있고 요 판상재 분야가 한 절반 정도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목재 이용 실태 조사에 의해서 우측에 있는 표를 보면은 주로 이제 MDF용 용도가 국내지 생산해서 용도가 한 30% 이상이 이제 MDF용으로 공급되고 있고 여기 목재 칩이라는 거는 펄프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그게 한 25%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제재용 아까 내가 회장님께서 10% 정도라고 했는데 한 13%가 제재 용도로 이렇게 공급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우리나라 국내재가 용도별 비율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우리 MDF를 좀 강조한 이유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벌채할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작년 기준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1헥타르에 160만 입방 정도의 축척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150만 정도 이렇게 잡았지만 연간 헥타르당 생산되는 것이 그렇게 원목 생산할 때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을까 그런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드용으로 이렇게 공급되는 원목 가격이 입방당 한 7만 원 정도 합니다. 7만 원. 그래서 우리 보드업계에서 쓰는 게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단순하게 이런 거를 벌채를 하는 1,300 입방 정도, 153만 입방 정도를 생산한다고 할 때 벌채를 해야 되는 면적이 한 10,000헥타르는 안 되고 한 9,000헥타르 정도. 뭐 우리 MDF 생산량이 더 늘어나게 되면 10,000헥타르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가 수확벌채 갖고 조림하는 면적이 2만 헥타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MDF용으로 쓰는데 벌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만치에 조림할 수 있는 면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기계톱 같은 거 쓰잖아요. 기계톱 할 때 1헥타르에 한 10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연간 벌채 인력이 한 9만 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또 이걸 갖다 산지에서 인천까지 공장까지 실기 위해서는 차량 한 대당 16입방 정도 실게 되는데 차량이 한 8만 한 4천 대 정도 이렇게 필요로 하고 또 벌채하고 나면 또 조림해야 되지 않습니까? 1헥타 조림하는데 한 5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만 5천 명 정도의 조림 인력이 필요하고 기타 이제 중화산 한다든가 벌채하면은 또 중간에 간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하면은 이런 원목 생산 활동을 통해서 고용 창출이 굉장히 많다. 물론 이제 아까 1헥타를 육림하고 비용비 가는 것이 보조금이 1,300억인가 1,300만 원인가 이렇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이거를 임목 상태로 팔 때 산주가
뭐 한 200만 원에 판다든가 150만 원에 판다든가 우리 여기 분과위원장님 같은 게 500만 원에 팔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응? 그렇지만 이제 이런 활동을 할 수밖에 왜 이러한 이렇게 손해보고 비용 투자 대비 이렇게 생산 활동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같이 논의하고 대화해서 이해를 좀 도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아까도 일본 얘기도 많이 했지만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 살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본 인구가 한 1억 2천 되고 우리나라가 한 5천만 이렇게 되는데 국토 면적도 보면은 한 3,800 우리나라보다 큽니다. 우리나라는 1,000만 헥타르라 하면 일본은 한 3,700 굉장히 일본이 섬나라 조만한 것 같아도 굉장히 크죠. 살림 면적만 보더라도 2,500만 헥타르가 되고 우리나라는 한 630만 헥타르요. 4배 정도가 일본이 살림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돼 있지만 살림 그 구조를 보면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유림이 일본에 한 1,400, 우리나라 한 420, 우리 67%라고 하죠. 우리 사유림 차지하는 게. 공유림이 일본이 좀 많습니다. 한 300만, 우리는 공유림이 적고, 그리고 국유림이 이제 일본이 한 770만, 우리나라가 한 162만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비율이 뭐 10% 내외로 거의 비슷합니다. 구조적으로. 그 살림 규모도 거의 비슷합니다. 형태는. 다만 이제 인공림하고 이제 천연림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장 녹화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인공림 조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계가 관리를 못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통계가 거의 빈약합니다. 인공림에 대한 통계가. 그렇지만 일본은 천연림 인공림에 대해서 통계를 잘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출정량이 인공림만 하더라도 훨씬 많습니다. 330만 되고 천연림이 한 19 그 정도의 그 축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재 생산량이라든가 수입량을 보면은 우리나라 아까 생산량이 이전 통계라서 한 450만 정도를 생산한다 하면 일본 한 3천만 정도를 생산합니다. 생산하고 수입량도 한 5천만 정도 수입하고 우리나라 한 250만 정도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건 이제 오목, 제재 뭐 이런 걸 다 환산해서 한 거고 자급률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15% 있지만 한 많아야 16%, 17%죠. 우리 지금 현재 통계를 봐도. 근데 일본은 지금 36% 있지만은 더 올라서 37%, 38%의 일본의 자급률이 높아졌습니다. 일본이 자급률이 2000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16%, 17%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 만에 20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자급률이.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조주택 비율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는 안 짓지만 55만 호를 짓는다고 하면은 4.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목조율이. 근데 일본은 56% 절반이 넘는 게 목조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를 많이 그 주택에 제재나 이런 프리커트 갖고 이제 각재를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인공림 통계가 잘 돼 있어서 우리는 이런 통계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통계로는. 그런데 연급별로도 이게 일본의 통계는 우리나라는 연급이 10년 단위로 돼 있지만 일본은 5년 단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년 단위로 돼 있고 통계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살림 면적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통계를 정부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자료화되면은 살림을 경영하는 사람분들한테도 이 자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목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자원이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새로운 공장을 세운다든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아니면은 예전에 공장들은 전부 다 수입재를 쓰다 보니까 바닷가에 공장들이 있습니다. 부산, 인천, 군산 있지만 최근에는 산지에 일본 같은 산지에서 지자체에서 유치를 해서 산지에 나무가 있으니까 산지에다 공장을 짓고 그럼 산지에 공장을 짓면은 산촌에 인력들이 투입하고 산촌의 인구가 늘어나죠. 그럼 산촌이 활성화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데 이런 거가 될 수 있는 이 통계가 굉장히 기초자료가 중요하다. 또 최근에 기초자료가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해서 전 유엔에다가 자료를 내야 되는데, 통계가 허술하니까 우리나라가 산림에 기여하는 거를 지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활용하는 게. 한 뭐 절반 정도밖에 이용하지 못한다 하면은 절반은 그만큼 노력한 걸 가지고 외국에 이렇게 표출을 못하면은 그거를 다 기업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온실가스 부담을 그만치 그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안타깝다 해서 이제 정부 내에서도 이제 그런 통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 지표 우리 선진국 같은데 주요 지표가 이제 우리나라가 독일 예를 들어서 또 말씀 많이 하시지만 그 오스트리아가 오스트리아가 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북해도 면적 일본에 그 정도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임업으로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일본도 오스트리아에서 많이 배우고 우리나라도 뭐 거기 현지 견학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림 면적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산림률도 한 46%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63%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인공률이 한 43%를 차지하고 있고 산림축득도 한 12억 됩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통계를 보니까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축축량이. 그래 이렇게 헥타르당 축축량이 우리나라 한 2배 정도 되죠. 300이 빵이니까 이렇게 많은 갖고 있고 그 임도율도 보면 45m. 우리나라가 아까 뭐 사유림은 2.5m, 뭐 2.7m 이 정도 얘기하시고 하는데 인도 그 밀도도 한 45m, 굉장히 높죠. 독일이 52m, 뭐 한국은 지금 국임 합하면 3.2m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 생산량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아까 450만 정도이지만 오스트리아는 1,750만 정도 이렇게 굉장히 많고 거의다가 제재용, 합판용 이렇게 합하면은 거의 70% 이상이 하고 나머지 에너지용이 한 30%. 여기 전형적인 선진국 임업의 그 모델이거든요. 일본도 이제 250만 헥타르 중에서 산림률이 우리나라 63%지만 일본 66% 굉장히 높죠. 인공림 한 것이 이제 41%. 일본이 41% 인공림이지만 이렇게 인공림률이 높아진 원인이 이게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높아진 거거든요. 일본이 이제 45년도에 전쟁에서 지고 나서 엄청나게 미군의 폭격기를 맞아서 망가진 데가 많다 보니까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필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많이 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피면은 또 비싸게 또 팔고 또 그거를 나무를 심으면 돈이 된다라고 인식하고 또 나무를 많이 심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조임률이 40% 이상 되게끔 높아진 거 원인이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도시화가 되지 않습니까? 농촌의 인구가 도시화로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농촌의 인구가 없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러고 이제 관세도 이제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입제하고 경쟁해서 이렇게 밀리고 그래서 이제 70년대 이후에는 수입제가 많이 늘어나게 돼서 이제 국내 임업이 침체기를 맞이하는데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부터 이제 지금부터는 산림을 가꿔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